한국의 차세대 천무미사일 K239 세계 1위 성능 공개. 일본을 4분 만에 초토화해 충격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했다. 2022년 들어 북한의 일명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의 한미연합자산 타격을 목표로 하는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 발사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는 2010년대 이후 계속 출현하는 일명 초대형 방사포라는 독특한 북한식 무기체계이다. 일반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탄도미사일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사거리가 짧아 전략적 표적이 아닌 야전군의 화력 지원 용도로 사용하나. 이 초대형 방사포는 약 600mm 넘는 큰 크기로 150에서 200km 사거리를 가져 휴전선에서 평택 미군기지 등 후방 전략 목표를 타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북한군 포병은 미사일보다 싼 초대형 방사포를 사용해 전쟁 초반 우리 군의 공군기지 및 보급기지에 대한 대규모 포병 사격을 가할 수 있어 우리 군으로서는 사전에 항공폭격 혹은 정밀 미사일 타격을 해야 하는데 수가 너무 많아 항공폭격으로 제거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전술 미사일 숫자도 부족하여 이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는 갱도포병 공격용 KTSSM 미사일을 소형화한 400mm 급 미사일을 개발하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나 미사일이 고가이고 차량 1대당 4발이 미사일만 탑재 가능하여 화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 와중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를 크게 증가시키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 미래 한국군 포병 전력의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지난달 개최된 학회 세미나에서 K239 천무의 성능 개량 방안을 공개했다. ED가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드 로켓을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의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 인넷을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인 로켓과 다른 두 가지 큰 차이점으로 로켓의 연소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진다. 첫 번째 특징은 대기 중 공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일반 로켓은 내부에 산소가 있어 외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덕티드 로켓은 외부 공기를 흡입한 다음 가스 발생기와 혼합하여 로켓을 연소시킨다. 두 번째 특징은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 발생기에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조절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추진 효율이 크게 좋아진다. 위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덕티드 로켓은 같은 크기의 일반 로켓보다 몇 배나 더 오래 로켓이 작동할 수 있고 때문에 로켓의 비행거리가 크게 길어진다. 대표적인 덕티드 로켓 무기인 MBDA-42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비슷한 크기의 경쟁 모델보다 3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ED가 연구 중인 덕티드 로켓이 천무에 적용될 경우 기존 85km의 최대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발에 10억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북한군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이 가능하여 전쟁 초기 북한의 기습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무 사거리 연장형은 전쟁 초기에 아군의 부족한 미사일 전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는 사거리 300에서 800km 현무 2 탄도미사일 600발 이상, 사거리 500에서 1500km 현무 3순항미사일 4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쟁 초기 반드시 파괴해야 할 북한 지역 군사 표적이 워낙 많고 미사일을 발사할 이동식 발사대 T-1 위 수량도 부족하여 동시 공격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천무 성능 개량형이 에드위 계획대로 실용화된다면 천무 다연장 로켓 1기가 동시에 200km 이상 떨어진 적 후방 표적 12곳을 타격할 수 있어 부족한 원거리 공격 능력을 크게 보완할 수 있고 요격이 어렵고 위력이 강한 탄도미사일을 중요한 표적에 더 집중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미 육군은 M142 HIMARS 다연장 로켓에 두발 장착 가능한 PRSM 차세대 지대지 미사일의 대함 공격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데 사거리 연장 천무 로켓도 적절한 유도 장비를 탑재하면 가격대 성능비가 상당히 우수한 초음속 대함미사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기지 4곳에서 8발이 다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포병 및 지상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군의 포병 및 미사일 화력이 더욱 발전하여 북한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2. 세계 최고 성능 K9, K2, K21. 강철비보다 무서운 신기전 천무. K 방위산업이 뜨겁다. 2020년대 연평균 수출액 30억 달러를 기록하던 우리 방사는 지난해 수출액 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판매처도 다양해졌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이집트 등과 올해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했다. UAE는 한국의 지대 공미사일 천국를 4조 4천억 원가량을 들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와는 K9 자주포 등 지상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 수출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노르웨이도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두 나라는 한국과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방산업체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잭팟은 폴란드에서 터졌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1600대 이상을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 한국산 전투기도 48대가 판매될 예정이다. 사업 총액만 해도 150억 달러, 약 20조 원 규모다. 지원 장비와 군수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매출액은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어 유럽권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자 세계 각국 군대가 K-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불과 4에서 5년 전만 해도 한국산 무기의 유일한 장점은 가성비, 가격 대 성능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금은 한국 무기를 저가 양산품이라고 보는 곳은 드물다. 수년간의 자체 무기 개발을 통해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무기 체계로 방산업계 명실상부 1위 국가인 미국의 경지를 넘보기는 어렵지만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유럽 방산기업들의 위치는 넘보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방산업체는 한국을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가 주목하게 만든 핵심 무기체계는 무엇일까? 7종의 무기체계를 선정해 살펴보기로 한다.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베트남 전쟁 때 활약하던 미국산 자주포 M109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다. K9가 개발되기 전까지 한국군은 M109를 면허 생산한 K55 자주포를 주로 운용했다. K55는 기동력과 방어력을 빼면 일반 견인포와 다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자동장전도 불가능했고 매번 포를 쏠 때마다 스페이드라는 장치로 포를 고정해야 했다. 자주포의 장점은 견인포에 비해 방열이 빠르다는 점인데 이를 살리지 못했다. 군에서는 K55를 두고 궤도 달린 견인포라고 부르기도 했다. 물론 지금의 K55는 개량을 거쳐 성능이 향상됐다. 사거리도 문제였다. 당시 군의 주 전력이던 K55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24km. 이때 독일이 사거리 40km급 자주포 판저하우비츠 2000, G000 개발을 시작했다. 이 자주포가 타국에 실전 배치되면 K55로는 대응이 어려워진다. 국방력 유지를 위해 국내에서도 국군 무장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인, 현 하나디펜스, 이 사거리 40km급 자주포 K9 개발에 나섰다.
1989년 K9 자주곡사포 체계 연구를 시작해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K9은 사거리 40km 급타격, 높은 발사 속도, 명중률 향상,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포탄 화력 증대, 사격 통제 자동화 등 6개 요소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개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충격 완화 장치인 유기압 현가 장치부터 문제였다. 차량으로 말하면 서스펜션에 해당하는 장치다. 당시만 해도 무기에 이 장치를 사용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사례가 없다 보니 설계 변경을 반복해가며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최고 성능 뽐내며 가격도 저렴. 개념 연구에서부터 9년, 탐색 개발에서 6년이 지난 1998년 비로소 K9 실전 배치가 시작됐다. K9은 길이가 무려 8m에 이르는 155mm 52 구경 장곡사포를 사용한다. 여기에 K307 항력 감소 고폭탄, BB, 히,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는 40km에 달한다. K315 로켓 보조 추진탄, 히랩,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는 54km까지 늘어난다. 서울에서 포를 쏘면 평택에 닿을 정도다. 또한 사격 통제 장치가 자동화돼 있다. 타격할 장소를 확인한 뒤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 초탄 발사 후 빠르게 다음 탄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 동안 3발을 발사한다. 분당 최다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외국 자주포들과 성능을 비교해보면 장점은 더욱 명확하다. K9은 세계 최강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16 팔라딘보다 사거리, 발사 속도, 생존성, 탄약 적재량,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영국제 AS-90 자주포보다도 사거리, 발사 속도, 기동성 등에서 앞선다.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제 G000과 비교하면 사거리와 대응 능력이 동일하다. 발사 속도나 탄약 적재량이 약간 부족하지만 기동성은 오히려 뛰어나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격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재 우리 군 주역인 K-9A1의 양산 가격은 40억 원이다. 이에 반해 K9 과성능이 거의 비슷한 G000 위 대당 가격은 약 220억 원이다. G000은 생산국인 독일이 108문을 군에 도입한 것을 포함해 총 생산량이 약 350문에 불과하다. 수량이 적으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K9은 우리 군이 1000문 이상을 도입했다. 총 생산량은 1300여 문.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양도 충분하므로 중고 판매도 가능하다. 핀란드나 에스토니아는 50억 물결표 60억 원의 K9 중고 개량형을 도입했다. 100문을 도입하는 인도는 대당 75억 원의 가격에 신규 자주포를 도입한다. K9이 잘 팔리는 이유가 가성비 덕분만은 아니다. 무기의 판매량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과 재원상의 성능만은 아니다. 얼마나 실전에 자주 사용됐는지, 어떤 전장에 주로 쓰이는지도 중요하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군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무기체계다. 적의 포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포병 사격 능력도 갖췄다. 실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해병대의 K9은 적에게 기습을 받고도 생존한 사문이 80발을 발사하면서 대응 사격에 성공한 바 있다. K9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현재 승무원 5명이 탑승하는 K9은 미래 병력 부족에 대응해 포탑을 무인화한 K-9A2, 무인화 운용을 목표로 한 K-9A3 등이 계획되고 있다. K9을 도입하면 성능 좋은 자주포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도 한 국가를 책임질 포병 전력을 갖출 수 있다. K2 흑표 전차, K2 흑표 전차, 이하 K2는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한 주력 전차다. 현대적 전차는 기동성, 화력, 조준 능력, 표적 연계 및 지휘 정보통신망 구축 능력, 이하 C4I 등의 기준으로 세대가 갈린다. 대부분 국가의 주력 전차는 3세대로 우리 군의 주력인 K1과 K-1A1 전차가 이에 해당한다.
K2는 3.5세대 전차로 분류된다. K1 전차는 미국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설계도를 구매해 개발한 탓의 수출이나 개량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K2는 국내 독자 개발 전차다. 수출 개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일까? K2 전차는 개발 완료 시점부터 외국 군대의 관심을 받았다.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08년 전투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다. K2는 2007년 튀르키예의 전차 개발 사업에서 레오파르트 2에16, 독일, 나 르클레르, 프랑스 등 다른 3.5세대 전차를 제치고 차기 전차로 선정됐다.